조용한 도서관. 저는 한정희입니다. 올해 52, 평생을 도서관 사서로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정해진 시간에 도서관 문을 열고 책장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책이 제자리에 꽂혀 있는지 확인하고 대출 반납을 처리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학생들에게는 조용히 하라고 낮은 목소리로 타이르곤 했습니다. 25세 이 일을 시작했으니 벌써 27년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서라는 직업은 생각보다 단조롭습니다. 하루 종일 책과 마주하며 사람들에게는 늘 친절한 얼굴을 유지해야 합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무난했습니다. 점심시간엔 근처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고 오후엔 커피 한잔하며 짧은 대화를 나누는 정도. 특별한 갈등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한 친밀함도 없는 딱 그 정도의 거리감. 말하자면 평탄하고 고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볼 때면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이마, 축 처진 입꼬리, 생기 없는 눈빛.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하지만 무심한 회사원이고 아들은 이제 대학생이라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죠. 설거지를 하다 물에 젖은 제 손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아닐까? 누구의 기억에도 오래 남지 않는 배경처럼 스쳐가는 사람.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다 보면 자주 멈춰 서곤 했습니다. 책 속 주인공들은 언제나 격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에 빠지고 배신을 당하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저는 그런 소설을 읽으며 대리만족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내 인생에도 저런 순간이 찾아올까? 잠깐 상상해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날 리 없다고. 나는 그냥 매일 같은 하루를 반복하다가 정년퇴직을 맞이하겠지. 그렇게 스스로 단정지었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천장을 바라보며 종종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삶에는 언제쯤 변화가 찾아올까?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바람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건 적막뿐이었고 어둠만이 제 곁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리라 생각했습니다. 정년까지 10년 남았으니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 위로했죠.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예고 없이 한순간에 찾아오는 변화가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처음 본 건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쯤이었습니다. 이름은 장도윤, 55살의 중년 남성이었죠. 키가 크고 어깨도 곧게 펴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묘하게 빛나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생기가 그의 눈에서 번뜩였어요. 그는 늘 역사서나 사회 비평서를 빌려갔습니다. 대중소설보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에 관심이 많았죠. 처음엔 그냥 도서관을 자주 찾는 단골 이용자 중 한 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책을 대출할 때 짧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몇 번 마주치다 보니 대화가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책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는 전직 기자였다고 했습니다. 사회 문제를 파헤치는 기사를 많이 썼지만 지금은 프리랜서로 가끔 글을 기고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책만 읽던 제 삶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책을 반납하러 온 도윤 씨가 불쑥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문화 강연 모임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는 제 성격에 맞지 않았으니까요. 평소에 저라면 분명히 바로 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마치 저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승낙했을까? 거울 앞에 서서 옷장을 열어봤지만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낡고 촌스러운 옷들 뿐이었죠. 결국 다음 날 백화점에 들러 블라우스 한 벌을 샀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제 자신을 위해 옷을 산 순간이었습니다. 강연은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웠습니다. 주제는 현대 문학의 흐름이었는데 강사는 열정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필기하듯 집중해서 들었지만 가끔 옆에 앉은 도윤 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마다 이상하게도 시선이 마주쳤고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제 가슴이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자연스럽게 뒤풀이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강연장 근처의 작은 술집이었는데 따뜻한 조명 아래 사람들은 둥근 테이블에 빽빽이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지만 도윤 씨가 한 잔만 하시죠라며 내민 맥주잔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잔을 들었고 입술에 닿는 차가운 거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스쳤습니다. 사람들은 문학, 예술, 정치, 인생 이야기까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자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책 속에서만 머물던 제 생각을 꺼내놓기 시작한 것이죠. 의외로 사람들은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치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구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정과 존재감이었습니다. 그때 도윤 씨가 의자째 제 옆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제게만 들리도록 말했죠. 한정혜 씨, 책만 읽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지 않나요? 그 한마디는 제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마치 제 속마음을 오래전부터 들여다본 듯 했습니다. 맥주잔은 계속 비워졌고 제 얼굴에는 금세 열기가 돌았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세상이 조금 흐릿해졌습니다. 도윤 씨의 얼굴이 가깝게 다가왔다가 멀어졌다가 파도처럼 아른거렸습니다. 그는 웃으며 또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매력적인 분이시네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여자로서의 자신을 느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도윤 씨가 먼저 일어나 택시를 잡아주며 부드럽게 제 등을 밀었습니다. 택시에 올라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그 설렘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골아떨어져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도윤 씨의 목소리만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책만 읽고 살기엔 인생이 짧지 않나요? 생각할수록 그 말은 너무나 맞는 말 같았습니다. 해시태그 사장. 위험한 만남. 그 이후로 도윤 씨와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휴대전화에 문자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답장을 쓰는 손끝마저 떨렸습니다. 가끔 점심시간을 틈타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도서관과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괜히 동료들이 볼까 싶어 늘 눈치를 보며 살금살금 다녔습니다. 그 짧은 만남조차도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도윤 씨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펜션에 가보는 건 어때요?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한정혜 씨도 오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펜션이라니 그것은 단순한 커피 한 잔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 눈빛이 마치 괜찮다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대답을 하고 나니 무서움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학 동창 모임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큰 관심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제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가방에 옷가지를 몇 벌 넣고 화장품도 챙겼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마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언제나 무채색 옷을 입던 제가
오늘은 조금 화려한 색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질문에 대답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펜션은 서울 외곽의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햇살이 나무 사이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바람 소리와 새소리만 들리는 고요함.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친구들 모임은 어디에도 없었고 펜션 안에는 도윤 씨 혼자 있었습니다. 순간 속았다는 생각에 당황했지만 발걸음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도윤 씨는 자연스럽게 벽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는 와인을 꺼내 2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와인의 붉은 빛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삶에 대해, 젊은 날의 선택에 대해, 그리고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욕망과 후회에 대해서까지. 도윤 씨는 갑자기 오래된 스크랩북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그가 쓴 신문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대기업의 비리를 폭로했던 사회 고발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기자 생활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압력에 끝내 버티지 못했어요. 라는 고백 속에는 씁쓸한 자책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벽난로 불빛만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기, 하지만 묘하게 심장을 뛰게 하는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제 안에 억눌린 욕망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펜션에서 돌아온 뒤 제 일상은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도서관 사서였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윤 씨와 주고받는 문자 하나, 전화 한 통이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고 밤이면 호텔 라운지나 조용한 카페에서 그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 속에서만 보던 주인공의 삶을 이제는 제가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점 변화는 겉모습에도 드러났습니다. 화장은 진해졌고 옷장에는 새로 산 블라우스와 원피스가 늘어갔습니다. 도서관 동료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정희 씨, 요즘 달라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렇게 묻는 말에 저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숨길 수 없는 변화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여전히 조용히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들이 늦은 밤 전화를 하면 다정한 목소리로 안부를 묻고 평범한 엄마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았습니다. 낮과 밤 2개의 얼굴을 가진 저는 완벽한 이중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일까? 아니면 집에서의 내가 진짜일까? 그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을 부러워하던 제가 이제는 그들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이 기묘한 희열과 동시에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도윤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은 달콤했습니다. 그는 저를 언제나 한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었죠. 그 단순한 호칭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만큼은 세상의 무게에서 벗어나 자유로웠습니다. 견디다 못해 어느 날 도윤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정희 씨,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후회 없이 살아야죠. 그 말은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맞는 말 같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두려움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시태그 6장. 비밀의 균열. 도서관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박성우, 30살 남자였습니다. 계약직으로 들어온 그는 키가 크지 않았고 늘 안경 너머로 조용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책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책을 옮기며 땀을 닦는 모습,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에서 성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저 열심히 일하는 후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우 씨는 저를 잘 따랐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제게 와서 물어보고 제가 해준 말은 메모까지 하며 귀담아 들었습니다.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시선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성우 씨가 불쑥 말했습니다. 선배님, 요즘 표정이 밝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신 거죠?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웃어넘겼지만 그는 계속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 안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함께 커피를 마시던 자리에서 성우 씨는 갑작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도서관 일이 행복하세요?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늘 해오던 일이니 당연히 행복하다고 말해야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글쎄요.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고 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성우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선배님을 존경해요. 한 길을 오래 걸어온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존경이라니. 저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하루를 반복하는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그 무렵 도윤 씨와의 관계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열정과 설렘은 옅어지고 만남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에도 예전 같은 강렬함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도 저와 같은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점에 성우 씨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도서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함께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열차가 흔들리는 순간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좋아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 마음에 끌렸어요. 나이 차이 같은 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기혼자예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선배님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도윤 씨와 함께 있어도 저는 완전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던 모양입니다. 저는 거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윤 씨, 성우 씨, 남편 아들. 그 모든 얼굴들이 뒤섞여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삶의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해시태그 7장. 드러나는 진실. 도윤 씨와 다시 만났을 때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웃음기 없는 표정, 어딘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불쑥 물었습니다. 한정혜 씨, 남편 성함이 뭐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묻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물으세요? 하고 되물었지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도윤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굳게 닫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 이름이 왜? 그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기사를 쓴 회사 바로 그곳이 정혜 씨 남편이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내부 고발 사건이 터지면서 많은 직원들이 피해를 봤어요. 아마 남편분도 그중 한 명일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억 속에서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남편은 회사에서 이유도 모른 채 지방 발령을 받았고 그 무렵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매일 술에 의지했습니다. 술에 취한 채 누군가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중얼거리던 모습이 눈앞에 되살아났습니다. 도윤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연결될 줄은.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집에 돌아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남편의 오래된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먼지가 쌓인 인사 발령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15년 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났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랗게 바랜 신문 스크랩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도윤 씨가 쓴 기사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책 속에서나 있을 법한 극적인 이야기가 제 인생에 덮쳐온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변화가 이렇게 무겁고 잔혹한 모습으로 찾아오다니. 기적이 아니라 저주 같았습니다. 해시태그 8장. 선택의 순간.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서관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병가를 내고 집에만 머물렀지만 책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TV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제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디 아픈 거야? 왜 그래?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무슨 일이야?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며 다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그날 밤 남편 앞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윤 씨와의 만남, 펜션에서 있었던 일, 성우 씨의 고백, 그리고 15년 전 기사로 이어진 남편의 과거까지. 제 입에서 나온 말들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말도 안 돼. 그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제 몸이 움찔 떨렸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분위기를 보고는 멈칫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아들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 그의 분노 속에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늘 곁에 두던 책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도서관에 출근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관장님은 놀라며 정희 씨, 무슨 일이에요? 다시 생각해봐요 하고 붙잡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27년 동안 제 삶의 전부였던 도서관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